아침 일라디오.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어린이날, 어버이날로 이어지는 좀 특별한 한 주였죠. 징검다리 연휴에 야외 활동도 많았고 가족 모임도 많았는데요. 즐거움과 감동도 있었지만 분주함에 피곤함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3월 말 이후 줄곧 감소해왔었는데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과 비교해 다시 소폭 증가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나 야외 마스크 해제 등이 변수로 지목되고 있고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개인 위생 신경 써주시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힘차게 새로운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해도 길어지고 농촌에서는 영농 준비로 더욱더 분주해지실 것 같거든요. 농가에서는 이번 주 어떤 작업을 진행하셔야 할지 잠시 후 농작업 정보 시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5월 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종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이 맛있고 영양 많은 우리 농수산물 제철에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맛있게 먹는 법,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한희정입니다. 오세농, 오늘의 주인공은 노라조의 고등어에 등장하는 바로 소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라, 잔뿔소라, 납작소라, 월계간 납작소라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사촌인 전복과 같은 장소에 살죠. 그래서 양식을 할 때도 전복과 함께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행성으로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초를 먹고 산다고 하네요. 그런데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소라도 사는 곳을 옮기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의 북위 35도 일대에서 서식했지만 최근에는 경상북도 울진 부근인 북위 37도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죠.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업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텐데요. 맛있는 소라, 그리고 건강한 바다를 위해서 환경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소라에 대한 추억담, 재미있는 사연, 그리고 맛있게 먹는 비법까지 소라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번에는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제공하기 위해선 농업인의 안전, 건강 이게 우선일 텐데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 안전사고를 없애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의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편의 장비와 안전 장비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데요. 농업인 안전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연구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는 농업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주제를 대상으로 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활용해 농업인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면 가능합니다. 공모 분야는 농기계 사고, 넘어짐, 떨어짐 사고, 과도한 힘 동작에 의한 손상, 기타 농작업 재해 등 4개 분야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촌진흥청 60주년 기념 사업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해가 많이 길어져서 이제 이 시간이면 벌써 해가 떠 있는데 농촌에서도 영농 준비로 바빠질 것 같거든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떨까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제주도와 경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강수 시점과 강수 구역은 주변 기압계 변동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아침은 9 내지 17도, 낮에는 18에서 26도로 지난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최근 낮과 밤에 온도차가 심한 날들이 많습니다. 감기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이번 주에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사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올해는 추석이 9월 초로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추석용으로 조기 재배하는 벼의 모내기가 전남 등 많은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목적을 위해 조기 재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역별, 품종별로 알맞은 모내기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적기 모내기를 하면 수량성 확보는 물론 품질 향상에도 유리하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모내기 최적기보다 10일 빠르거나 늦어지게 되면 수량이 감소하고 백미 중 분상진립이 증가해 품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너무 일찍 모내기 하면 헛가지가 많아져 통풍이 잘 안 되고 병해충 발생도 늘어날 수 있으며 고온기와 등습기가 겹쳐 벼 아래 양분 소모도 많아져 품질이 떨어지게 되므로 적기에 모내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벼농사 알아봤고요.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노지 고구마 묘 심기가 시작될 시기입니다. 고구마 묘는 먼저 자란 것부터 3 내지 4회에 걸쳐서 잘라서 심으면 되는데요. 묘 자르기 적기는 8 내지 9마디 이상 자란 시기이며 묘를 자를 때는 묘의 밑동 부분을 2 내지 3마디 남겨두고 자르면 됩니다. 작업 순서는 70 내지 75cm 폭으로 두둑 짓기를 하고 묘를 심은 다음 제초제를 살포하고 비닐 위에 흙을 덮으면 됩니다. 네. 창깨의 비닐 피복 재배에 적당한 파종 시기는 전남과 경남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5월 상순에서 6월 상순 사이에 파종하면 되는데요. 5월 상순부터 중순에는 일교차가 커서 잇꽃병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배하고자 하는 품종이 선택되면 파종 전에 잇꽃병 예방을 위해 적용약제를 종자 소독을 실시한 후 파종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채소 재배 농가에서 주의할 사항 알려주시죠. 노지고추는 아주 심기 이후 갑작스러운 저온 피해 시 요소 3%액을 옆면 시비해주거나 사종 복합비료를 입에 뿌려주면 생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아주 심기가 끝난 고추는 가급적 빨리 지주대를 세우고 줄로 단단하게 고정하여 쓰러짐을 방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남부지역 4월 중하순에 심은 고추는 1차 웃구름 주는 시기인데요. 생육 상태에 따라 조절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점적 관수 시설이 설치된 곳은 800에서 1200배에게 물비료를 웃구름으로 주시면 됩니다. 제초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직포, 흑색 비닐, 볏짚 등으로 고량을 피복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 기상의 증가로 인하여 우박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박 피해를 받은 과원을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우박 피해를 받으면 이후 수세 안정을 고려하여 적당한 과실을 남겨두고 살균제를 살포하여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배는 피해 정도에 따라 착과량을 조절하면 되는데요. 피해가 극심할 경우에는 50 내지 60%를 줄여서 착과를 하고 중 또는 심 수준이면 10 내지 30%까지 줄여서 착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도는 우박 피해받은 송이는 잿빛 곰팡이병 등의 발생원이 되므로 신속히 제거해 주셔야 하고 이 가지 등도 손상 정도에 따라 착과량 조절로 수세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실천할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계사료 작물인 이탈리안 아이그라스는 당근모기 조제 이용 시 출수 후기에서 개화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생종은 5월 초순, 중만생종은 5월 중순에서 하순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탈리안 아이그라스를 품질 좋은 건초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4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는 예보가 확인되면 아침 이슬이 거치는 오전에 풀베기를 시작하며 작업이 끝나면 반전기로 잘린 풀을 하루에 1회 이상 뒤집어 주기를 3 내지 4일을 하여 건조한 양질의 건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름 대표 과일 자두도 곧 나올 텐데요. 오늘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에서는 달콤한 자두 신품종 젤리하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과수과 이주현 연구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자두 신품종 젤리하트 이름이 귀엽거든요.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자두 신품종 젤리하트는 식감이 젤리처럼 쫀득쫀득 탱탱하고 과일 모양이 하트 모양이라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름만 들어도 과일의 특징을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 젤리하트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먼저 일단 여름 대표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두는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소비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통 중 과육이 무르는 단점과 껍질의 신맛으로 소비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자 껍질째 한 입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담한 크기의 신맛이 적은 저산미 자두를 선발하겠다는 목표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럼 기존의 자두랑 젤리하트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자두의 약 50%가 포모사, 추이라는 품종인데요. 이 품종들에 비해 젤리하트는 신맛을 나타내는 산도는 낮고 당도는 높아 맛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크기가 56g 정도로 일반 자두 120g보다 작지만 나들이용으로 좋습니다. 또한 젤리하트는 잘 익었을 때 우리가 섭취하는 과육 부분이 기존 자두처럼 노랗지 않고 빨갛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처럼 기존 국내 유통 자두와 비교했을 때 시지 않고 달콤한 맛, 그리고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가 젤리하트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젤리하트 특성도 좋은 것 같고 이름부터 사실 많이 끌리거든요. 그러면 생산자, 판매자 측면에서 젤리하트 장점은 뭘까요? 네. 재배자 그리고 생산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먼저 젤리하트는 열매 매즙이 우수하여 과일이 잘 달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착색성이 우수하여 과일이 익었을 때 껍질이 빨갛게 물들어 외관이 뛰어나고 또한 다 익은 뒤에도 과육이 쉽게 무르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생산과 유통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젤리하트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나요?
젤리아트의 경우는 200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1년에 1차 선발되었고 4년 동안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지역으로 해서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쳐 2018년에 최종 선발되었고요. 그래서 19년에 품종 출원을 해서 묘목업체에 통상 실시가 되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묘목이 생산되어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언제 시장에서 젤리아트 구입할 수 있을까요? 젤리아트를 심은 농가 중에 이제 빠른 농가들은 일부 작년부터 젤리아트를 수확하기 시작해서 사실 아직은 수확량이 많지가 않아서 네. 쉽게 접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매년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젤리아트의 수확 시기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이때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과일이 원래 주로 많이 재배되는 주산지가 있습니다. 자두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까? 자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재배의 약 80%가 경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성군과 김천시가 40%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꽃이 피는 기간인 3월 말에서 4월 초 저온에 의한 서리 피해가 적고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인 6월에서 8월이 비교적 비가 오는 날이 적어 재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충북 영동군을 중심으로 충청도에서도 자두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분들 중에서 젤리아트 재배하고 싶다 이런 농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재배할 때 주의점은 뭘까요? 앞서 제가 젤리아트가 열매 맺음이 우수한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젤리아트도 일반적인 자두 품종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열매 맺음을 위해서는 꽃가루를 제공해주는 나무인 수분수를 함께 심어주어야 합니다. 젤리아트의 수분수로는 대석조생, 퍼플킨, 추위 등과 같은 꽃 피는 시기가 비슷한 품종들이 가능하고 전체 나무의 30% 정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품종보다 껍질 색이 잘 들기 때문에 껍질 색으로 익는 시기를 판단하면 시기가 너무 일러서 당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껍질 색이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한 70% 정도 진행됐을 때 수확하는 것이 좋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늦게 수확하면 과육이 쉽게 물러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할 때 수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외에도 젤리아트 농사짓기 희망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특히 최근에 기존 농가들을 포함하여 귀농인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품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수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깁니다. 자두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고 빠르면 2, 3년 후에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열매 맺기 전에 과원 관리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따라서 신중히 생각하고 심으시길 바라며 자두의 수확 가능한 기간은 일주일 내로 짧기 때문에 자두가 나올 때 수확할 수 있는 인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만큼 식재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젤리아트는 56g 정도로 미니 자두입니다. 이러한 과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 주시고 열매를 과도하게 키울 경우에는 열매가 터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열매 솟기는 피하고 가뭄이 계속되다 많은 비가 오면 열매 터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물을 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젤리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는 이런 신품종들이 계속 개발됐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품종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도 자두 품종 개발의 큰 목표는 맛에 있어서는 저산미, 즉 신맛이 적은 품종과 그리고 껍질째 먹을 때 이물감이 적은 껍질이 질기지 않은 품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두의 출하량이 적은 단경기인 8월 중하순이 수확 시기인 품종을 개발하여 자두의 수확 시기 분포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장성이 우수해 유통 중에 쉽게 물러지지 않는 품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해 주신 이런 품종들 얼른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이주현 연구사와 함께 달콤한 자두 신품종 젤리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는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기 구독 서비스와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구독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란 일정한 구독료를 내고 정기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매일 새벽 문 앞에 오던 신문이나 그렇죠. 네, 우유가 전통적인 구독 서비스고요. 매달 혹은 매주 배달되는 잡지나 경제지도 있었고요. 네, 우리가 음악도 CD와 같은 앨범을 구매하거나 개별 음원을 구매하던 시대가 지나고 음악 플랫폼의 정기권을 구매해서 구독하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예. 네, 또 음악에서 나아가서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구독하는 OTT 서비스도 일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구독 경제 시장의 규모가 2020년 40조가 넘었는데 이는 2016년 대비 55%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2025년에는 100조 시장으로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구독할 수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 기업들이 왜 구독 경제 마케팅을 선호하는지 또 어떤 구독 서비스들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기 구독의 종류가 이제는 워낙에 다양해졌습니다. 구독 서비스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글로벌 이커머스 회사가 6, 7년 전에 IoT 서비스를 하나 출시를 했는데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물건이 주문되는 서비스였어요. 이게 바로 세탁 세제나 주방 세제가 떨어지는 순간 소비자가 주방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주문, 결제, 배송까지 하루 만에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모하는 제품의 정보하고 고객의 정보를 각 버튼에 저장을 해놓고 고객이 원하는 순간 배송을 해주는 초창기 구독 서비스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생필품들이 가장 대표적인 구독 상품이고요. 네, 식품도 많이 구독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점심 메뉴가 고민인 직장인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 구독을 하기도 하고요. 식사도요. 네,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영양제를 정기 배송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취미까지 구독한다고 하더라고요. 취미 활동도 좀 트렌드를 따라하고 싶지만 새로운 취미마다 모든 도구나 장비를 사기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시기별로 좀 핫한 취미를 경험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취미 활동을 찾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구독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취미가 없는데 취미 구독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기업들은 왜 구독 서비스를 선호할까요? 네,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고정 매출 때문이에요. 정기 구독자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예측 가능한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생산량이나 재고량 예측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충성 고객을 확보한다는 점도 기업 입장에서의 장점인데 사실 잊을만 하면 이미 도착해 있는 구독 제품 때문에 한 번 구독을 시작하면 쉽게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고객의 새로운 정보를 알고 모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단순히 고객이 특정 제품을 고르는 게 아닌 경우에는 고객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물건들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 결제 전에 이렇게 고객 정보를 좀 모으게 되거든요. 성별이나 나이와 같은 기본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취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빅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의 장점입니다. 기업 입장은 그렇고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구독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물론 좀 최근에는 과소비를 걱정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단품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의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혹해서 구독을 시작하긴 하는데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제품까지 구독하게 돼서 결국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더라.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구독 해지가 어려워서 모르는 새에 돈이 줄줄 샌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선택장애가 있는 고객들은 제품을 고르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종류가 또 넘치고 품질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결정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또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돈으로 결제를 하긴 했는데 선물을 받는 느낌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들도 많았습니다. 생각지 못한 반응이네요. 네. 그럼 좋은 제품을 고르기 어려워하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더 선호하는 구독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취미처럼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제품을 처음 접할 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단순한 정기 배송의 큐레이션 영역으로 확장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술을 즐기는 문화가 유행을 하면서 다양한 주종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생소한 전통주나 와인, 위스키와 같은 양주를 큐레이션해서 추천을 하면서 해당 제품을 배송하는 구독 서비스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술과 그에 어울리는 와인, 안주를 함께 배송해 주기도 했고요. 책 정기 구독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독자의 취향이나 좋아하는 장르뿐만 아니라 그날의 기분을 고려해서 책을 추천을 해주고 추천하는 이유가 담긴 쪽지를 동봉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해요.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책과 어울리는 음악과 술까지 추천을 해준다고 해서 또 관심 가는 책이 있는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독 서비스가 소비자가 선택한 같은 제품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취향에 따라서 매번 다른 종류의 제품을 배송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필요한 남성 직장인을 위한 네. 셔츠 정기 구독 서비스도 있네요. 네. 이렇게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몇 가지 정보만으로 또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이야기하는 소비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쇼핑할 시간이 없거나 귀찮은 소비자들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렇게 매일 다려 입는 것이 귀찮은 남성 직장인들을 위해서 깨끗이 세탁된 와이셔츠를 매일매일 배송해 주기도 하고요. 또 교체 주기에 맞게 면도날을 배송해서 또 마모되지 않은 면도날로 깔끔한 면도도 도와주고 또 면도날 판매를 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거. 네. 또 직장인들이 매일 먹는 간식을 구독하기도 합니다. 매번 모든 직원들이 먹을 간식을 또 고르는 수고와 또 부담도 덜고 또 건강까지 생각한 영양 과자를 포함해서 제공하는 간식 구독 서비스에 직장인들이 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농산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구독 서비스는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배송받는 구독 서비스가 가장 많은데요. 특정 지역의 특산물을 꾸러미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좀 대표적입니다. 또 농축수산물을 골고루 그 달의 테마에 맞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지금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전문가가 엄선해서 배송해주는 제철 과일 구독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맛있는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해요. 또 친환경 농법만을 사용해서 재배한 농산물을 보내주는 친환경 농산물 구독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다양한 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큐레이션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재배되는 농산물만을 보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새로운 농산물 구독 서비스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확장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구독 서비스가 큐레이션 쪽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늘어서 40%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고요. 근데 과체중인 경우는 물론이고 또 정상 체중이지만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인 경우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뿐만 아니라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건강한 삶을 또 지향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재료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물론 현재는 다이어트 도시락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내 상태에 딱 맞거나 필요한 신선한 채소와 농산물을 배송받아서 직접 요리를 해먹을 수 있도록 하는 선별된 다이어트 식재료 배송도 농산물이 또 구독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또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인 계란, 또 고구마와 같은 구황작물을 소량으로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좀 생각해볼 만합니다. 이렇게 좀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소비자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또 알아보고 구매하는 귀찮음을 해소하면서 우리의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산물이 구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다소 흐린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12도, 춘천 8도, 광주 11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근데 낮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낮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서울 26도, 대전 26도, 광주 26, 대구 2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7도나 높겠습니다. 어젯밤에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지금은 충청, 이남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1mm 미만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내륙은 맑겠지만 내일부터 글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어제 재보궐선거 출마 공식 선언했다고요? 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이 민주당 추산 2천여 명이 움직한 가운데 인천 계양산에서 이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고문은 조기 복귀는 자신도 부정적이었지만 이 대선 패배로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대선 후보였던 자신이 책임을 지고 국면 전환을 이끌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권 심판이라는 의제는 지난 대선에서 이미 끝났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유능한 일꾼인 자신과 민주당을 선택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처가에 이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제주 오등봉 사업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역공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재명 고문은 이르면 오늘 그 인천 계양구에 전입 신고를 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민주당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역할도 본격적으로 맡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재보궐선거 출마 선언했죠.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분당 갑은 자신에게 제2의 고향이고 분신과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라면서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수도권 승리를 견인해서 이 새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분당갑 지역은 김은혜 전 의원이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곳인데요. 안철수 위원장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비판하면서 이 성남시를 두고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라거나 이 분당은 국민이 공분하는 대장동 게이트의 현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서 이재명 고문과 맞대결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도 선거 전체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전략공천이나 당내 경선 여부에 대해서는 당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야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민주당은 국제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이 짧은 기간 반독점법이나 국가부채 같은 이 전문적인 주제로 약식 논문 여러 편을 해외 학술지에 투고하고 또 미국 매체에 돈을 내고 봉사활동과 수상 실적을 소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시 컨설팅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할머니 건물에서 유학학원 친구들과 전시회를 열고 봉사활동을 하던 복지시설의 엄마 지인이 임원인 기업이 이 중고 노트북을 기부한 것을 두고 이 딸의 스펙 쌓기에 가족이 동원됐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도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앞서 딸이 투고한 글은 형식만 논문이지 3년 동안 애쓴 에세이나 보고서를 모은 거라면서 입시 컨설팅을 받은 적도 없지만 받는 게 잘못도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또 봉사활동 역시 안 한 걸 했다고 꾸민 것도 아니고 또 입시에 활용한 것도 아닌데 왜곡을 했다면서 그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이 청문회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토요일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 취임식과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토요일 또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7분쯤 함경남도 심포해상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는데요.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으로 추정되고요. 비행거리가 600km, 고도는 60km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7달 만인데요. 당시 북한은 최초로 수중 구조물이 아닌 잠수함에서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도 하려는 모양입니다. 네, 북한은 며칠 전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번에 SLBM 그리고 다음에는 7차 핵실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전망한 건데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중으로 그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체적인 핵실험 준비 완료 시기 그리고 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망이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건데요. 이 미국 국무부는 그동안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원론적 수준만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한 이런 정보를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통해서 이 동맹국에 대한 안보 강화와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 증거를 인멸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사람들을 고발하도록 검찰이 야권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는 이 며칠 전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 손준성 검사가 야권에 몰래 넘겼다는 그 문제의 고발장을 누구의 지시로 누가 작성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었는데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렇게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검사들이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날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임모 검사가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했고 5일 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모두 삭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열흘 뒤에는 동료 검사의 통화 내역 그리고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을 삭제했고 11월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을 때는 이미 모든 기록이 다 지워져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도 의혹이 보도된 이후 텔레그램을 원격으로 탈퇴했고 또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검사들이 선제적으로 주요 증거를 없앴다라는 주장인데 다만 이 현행법상 자신과 관계된 증거를 없애는 건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검사는 반박을 했습니다. 임모 검사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이 없고 또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비밀번호도 모두 제공했다라면서 그리고 검찰이 압수하고 돌려준 휴대전화를 공수처가 하루 만에 다시 압수하는 등 인권 침해도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앞으로 법정까지 나가서 진술을 해야 할 수도 있게 된다고요. 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이 진술 녹화 영상만 있으면 이 법정에 직접 나가서 가해자 앞에서 다시 증언하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미성년자의 2차 피해를 막을 필요도 있지만 피고인이 직접 따져 물어볼 권리, 이 방어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 잠든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남성과 관련된 사건을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고 가해자에게 물어볼 기회를 줘야 할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진술 영상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다시 재판할 경우 피해 아동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법정 대신 해바라기 센터에서 화상 연결로 진술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또 신문 전후 심리 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동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다시 떠올리면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2차 피해를 막긴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우 강수현 씨가 지난 주말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네, 이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지난 토요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수현 씨는 4살의 아역으로 데뷔해서 50여 년을 한국의 대표 영화인으로 살아왔는데요. 지난 5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수현 씨는 KBS 드라마 고교생 일기 등을 통해 청춘 스타로 성장했고요. 1987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시바지로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또 고인은 스크린커터 사수운동에 적극 나섰고 또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부산 국제영화제를 이끄는 등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지난 1월 촬영을 마친 SF 영화 정의가 고인의 유작이 됐습니다. 영화인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